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특강 주제를 이렇게 정했는데요. 한국어 학부 오프 특강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어 문법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네, 한국어 문법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제가 아마 오프 특강 여러분 공지에는 이렇게 제가 존댓말을 안 썼을 거예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PPT를 만들면서 너무 불손해 보여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수정은 했습니다. 제가 이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를 사실은 생각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하고 조금 바뀌었어요. 이걸 제작을 할 때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 왜 변경이 되었냐면 저희 수요일에 그 차곡차곡이라는 스터디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그 구성원들이 신입생 여러분이 한 반 정도 되시고, 재학생 2학기 정도 이제 등록하신 분이 한 30% 정도 되시고, 이제 3학기 선배님이 이제 회장님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1학기 학생들이, 아무래도 신입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 어려워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들어봤더니, 한국어 문법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에서 그 무엇 부분에서 또 뭐냐면 문법 용어를 모르겠다 라는 거예요. 1학기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학기에 권장하는 교과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과목들이 있었죠? 한국어, 위국어로서 한국어 교육학개론이라는 과목도 있고, 또 언어학개론도 있고, 또 어문규정도 있고, 또 뭐 기초문법이라는 과목도 2학기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그러니까 문법과 관련된, 그리고 교육학개론을 듣다 보면 또 문법이 또 많이 나와요. 단어와 관련된 거, 문장과 관련된 거. 근데 이거를 이제 신입생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그 전공하신, 과거에 국어교육이나 국어국문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막 수학을 전공하신, 또는 공대, 뭐 건축 하신 이런 분들은 너무나 이제 낯선 용어인데, 이제 교수자 입장에서는 또 그게 개론이고 또 처음이고 기초이고 하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정도는 중학교 때 다 배우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컨텐츠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이런 교수자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중학교 시절을 또 해외에서 보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차곡차곡에서 만난 분 중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난 중학교 때 한국에 없었는데, 그래서 정말 모르시겠대요. 명사가 무엇인지 대명사가 무엇인지 그 용어 자체를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에는 죄송하게도 약간 문법 용어와 관련하여서 그 개념이나 그 문법 용어의 범주, 이런 범위, 이런 거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해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그래서 일단 한국어 문법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의 그 무엇의 초점이 그 문법 용어, 다시 말해서 설명어. 근데 그 설명어는 교사가 알아야 할 설명어지, 그 설명어를 학습자에게 직접 가르쳐서는 안 돼요. 나는 이해를 해야 하지만 내가 가르쳐야 할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알아야 쉽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문법 용어를 중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세종한국어 5.1단원입니다. 한국어 교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거는 그 교재 그 5권, 세종한국어 5권의 1과 1단원이에요. 1단원의 첫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요. 교사는 먼저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교재를 가장 먼저 보겠죠? 그러면 교재를 보고 여러분들이 딱 보고, 나는 뭘 가르쳐야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이 부분을 아마 생각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낯설지 않죠? 낯설어요?
한국어 교재예요. 한국어 교재 대부분 첫 페이지가 이래요. 그러니까 시각 자료가 하나 있고 어떤 교재는 청각 자료도 같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를 보고 여러분은 내가 지금 이 교재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라면 저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한국어 교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자,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조사? 네. 뭐 어떤 조사? 이가? 이가? 어? 복격조사? 복격조사? 이가? 네, 주격조사? 네. 어? 새로 나온 단어 뭐?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진로 뭔지 모르겠어요. 진로? 네. 네, 그냥 뭘 가르쳐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또? 직업 활동? 직업 활동? 이것도 단어? 단어의 뜻? 단어의 뜻? 네. 또? 발음. 발음? 발음. 어떤 발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라고 가르쳐야겠다. 네. 발음도 가르쳐야겠다. 또 뭘 가르쳐야 할까요? 직업의 종류,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있다고 그런 것도 할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내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보니까.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이 첫 페이지에는 여러분이 가르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쵸? 뭘 가르쳐야 된대요? 학습 목표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나왔어요. 학습 목표에서,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진로와 진로 준비에 대해 듣고 말하기. 또, 진로 및 꿈에 대한 글을 읽고 쓰기. 그러니까 진로나 꿈이 어떤 이 단원의 핵심 주제,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된 어떤 어휘들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활동을 내가 가르쳐야겠구나. 라는 거를 저 목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아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또 친절하게 나왔어요. 가르쳐야 될 문법 항목이 뭐예요? 이가 되다 기. 이가 되다 하고 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휘하고 표현도 나왔어요. 어떤 표현? 직업 활동, 직업, 진로 준비. 저런 직업과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어떤 용어들이나 표현일 거다. 또 발음? 어떤 발음? 할 거예요. 네, 쓴 거, 그러니까 글씨는 할 거예요인데, 발음은 할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세종한국어 5권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서 흔히 말하는 초급, 중급, 고급 중에 어떤 숙달도에 속할 것 같아요? 세종한국어 5권은. 중급? 중급? 네. 네? 세종한국어는 이제 기획을 하기를 1권에서 4권까지가 초급에 해당돼요. 그 토픽 초급. 그리고 5권에서 8권까지가 토픽으로 치면은 중급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중급의 시작, 보통 기관에서 말하는 3급 정도에 해당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토픽에 비하면 수준을 낮췄어요. 세종한국어는. 왜 세종한국어는 이렇게 좀 이렇게 표준 그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문형의 이렇게 배열 순서가 이렇게 조금 난이도가 낮아졌냐면,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해외 세종학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조금 국내에 있는 대학 교재에 비해서는 조금 그 난이도가 약간 낮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가 되다 같은 경우는 외대 교재 같은 경우에는 초급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중급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가 되다를 가르쳐야 해요. 뭘 가르쳐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가 되다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쵸? 이가 되다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것부터가 바로 이제 문법의 시작인 거예요. 여기 문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가 되다. 그쵸? 그러면 이가는 뭐예요? 이가는 뭐죠? 이가는 뭘까요? 조사죠? 그렇죠. 조사예요. 조사인데 뒤에 되다가 있으니까 무슨 조사? 네. 조사의 종류는 어떤 게 있죠? 조사의 종류는? 아이고 잘 나오네요. 여러분, 아이고 잘 나오네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의 종류는 뭐가 있죠? 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대분류를 이제 조사를 하실 때, 그렇죠. 격조사가 먼저 있다. 문장에서 격을 나타내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해요. 그럼 격은 또 뭐예요, 격? 격은 뭐죠? 격. 문장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단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거죠. 그 문장에서 그 단어가 같은 단어이어도 그 역할이 달라지거든요. 그쵸? 예를 들면 뭐 학교라는 단어가 있을 때, 뭐 학교가 어때요? 라고 했을 때는 학교가 그 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격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단어가 왜 주격의 역할인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됐어요? 뒤에 가가 또 주격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표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나는 학교를 아주 좋아해요 라고 할 때는 학교가 뭐가 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을을이 바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격조사라는 거는 그 문장에서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어떤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격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다음에 격조사가 있고 또 무슨 조사가 있어요? 보조사가 있어요. 보조사는 뭐예요? 보조사는 뭐예요? 그렇죠. 문장에서 그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가 아까 격조사는 그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문장의 격을 정해줬다면 이건 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격이 아니라 이 단어가 어떤 의미, 또 다른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지, 그 격의 자리에서 어떤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보조사예요. 보조사. 보조사의 예는 어떤 게 있죠? 은는 또 만, 도 이런 게 있죠. 그렇죠? 학교를 예를 들면 어떤 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나 학교만 가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학교만 가면 했을 때만. 네. 학교만 가면. 원래는 학교에 가다잖아요. 그쵸? 네, 학교만 가면 또 다른 의미가, 학교만이라는 거에서 그 만에 의해서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쵸?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만은? 그렇죠. 다른 데는 아니고 학교, 거기만. 그러니까 더 한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가 원래는 문법 형태소라고 해요. 왜? 그 의미보다는 문법적인 기능, 이것을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문법 형태소에 속하죠. 사실상. 하지만 이 보조사는 문법 형태소이지만 의미적인 기능이 굉장히 강해요. 의미 추가 기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너도 배신을 하다니, 너조차 배신을 하다니, 너까지 배신을 하다니, 너마저 배신을 하다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뒤에 붙은 조사들이 다 뭐예요? 보조사. 그 보조사가 다 뭐예요?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너마저 그럴 줄 몰랐어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최후에. 그런데 학생들이 물어봐요. 뭐가 달라요? 이렇게. 너까지 그럴 줄 몰랐어 하고 너마저 그럴 줄 몰랐어 하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대답해줘야 되죠. 그쵸? 그걸 가르쳐야 돼요. 나중에는 그 유사 표현들 이런 것까지 이제 중고급에 올라가면. 여하튼 그래서 조사의 종류가 격조사, 보조사, 또 하나 더 말하면 접속조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접속조사 예를 들면 와나 과 또는 이랑 또는 하고 이런 게 있겠죠. 하고. 그거는 명사 하고 명사할 때 하고는 조사처럼 쓰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사는 접속조사예요.
선생님이 이걸 왜 질문을 했냐면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게 이가 되다인데 저걸 보고 이가가 그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머릿속에 전체적인 그림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라는 것이 명사 뒤에 붙는 것 여기까지 아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조사이기 때문에 명사 뒤에 붙어서 또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까지 그 개념이 큰 개념이 조사라는 단어 하나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칠 게 지금 조사인지 아니면 이가 되다인지 이것도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이가와 이가 되다는 목표가 달라요. 그렇죠? 이가를 가르치려면 우리는 어떤 문형이 필요해요? 어떤 문장의 문형이 필요해요? 이가를 가르친다면 받침 있는 단어, 명사 뒤에 받침 있는 명사와 받침이 없는 명사. 맞아요. 이가는 이 형태라고 하죠. 이 형태. 그래서 주격조사, 원래는 주격조사이기 때문에 그 주격조사를 먼저 가르치셔야 되죠.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주격조사를 가르치기 위한 가장 좋은 문장은 뭐예요? 주격조사를 가르치기 위한 가장 좋은 문장은, 예문은? 응? 네, 누가 김정아 씨예요? 누가 김정아 씨예요? 가셨어요. 김정아 씨가 가셨어요. 그렇죠? 네, 김정아 씨가 가셨어요. 이런 문장이죠. 누가 뭐예요? 이거죠. 누가 학생이에요. 누가 뭐 선생님이에요. 또 이것이 뭐예요? 이런 문장이 가장 간단한 우리 한국어 문장 중에 가장 간단한 문장이고 그 가장 간단한 문장 구조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거. 이 문장 속에서는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 주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격 조사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가를 제일 먼저 배우는데 왜냐하면 그 문장의 구조 자체가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국어에서는. 그러니까 이가 되다의 이가만 가르친다면 아마 초급 1의 1과에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5권의 1과 이가 되다는 이가만 가르쳐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가 되다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조사와 서술어가 같이 하나의 문형을 이루고 있죠. 문법 형태. 얘들은 분석을 하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가 따로 되다 따로 하면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이가 되다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되죠. 저 이가 되다의 의미는 뭐예요? 이가 되다. 응? 이가 되다의 의미는?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이가 되다의 의미. 학생들이 물어봐요. 그럼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가 되다로 문장을? 의사가 되다. 또는? 선생님이 되다. 또는? 얼음이 되다. 물이 얼음이 되다. 밥이 되다. 죽이 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이런 말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예문을 만들다 보니까 이가 되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그대로 있지 않은 거죠. 뭔가 상태가 변하든 뭔가 변화를 나타내는 그것이 하나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변화를 나타내는 거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가 되다는 명사가 되다. 이런 문장 구조예요. 그렇죠? 날씨가 추워지다도 변화인데 추워지다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명사가 되다 이 부분에 나오는 그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가 되다일 때만 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기 전에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가 되다는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문장 형태로 많이 쓰이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가 있네. 기는 뭐예요? 기도 가르쳐야 되는데
기의 기는 제가 이제 손승예 씨, 손승예 씨 어디 계시죠? 아, 네. 기는 뭘까요? 제 이름이 익숙해요. 게시판에서 자주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불러봤어요. 뭐 대기, 하기? 그렇죠. 맞아요. 지금 예문을 잘 말씀하셨어요. 그럼 뒤에 계신 선생님, 손승예 씨 뒤에 계신 선생님, 죄송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강소정 선생님. 아, 네. 손승예 씨 바로 위에 쓰셨네요, 성함을. 자, 지금 하기, 되기 이런 예문을 만드셨는데, 그럼 기는 뭐예요, 기는? 하기, 되기 할 때 기는 뭐죠? 전선 명사를 만드는 앞에서 막 도와주신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의 예문을 잘 살펴보면, 뭐,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워. 뭐, 이런 우리가 예문을 사실은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근데 기가 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하셔야 되겠죠. 가르치라고 문법 목표를 딱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기는 뭘까라고 했을 때 귀납적으로 지금처럼 예문을 많이 만들어서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연역적으로 다 설명된 거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설명을 해놨어요. 사실은. 바로. 설명을 해놨는데 그 설명어를 이해를 못하면 못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설명을 다 해놨는데도. 그리고 결국은 이제 기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다가 있죠. 일어나다는 뭐예요? 그렇죠. 품사가 동사인 거죠. 동사를 뭘로 만들어요? 명사로 만들진 않지만 명사처럼 만들죠. 기가 명사로 만드는 것도 있고 명사처럼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어나기가 어려워.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어려워의 기는 일어나다라는 동사를 그 문장 안에서 뭘로 만들었어요? 명사처럼 일어나기가 어려워. 뭐가 어려워? 일어나기가 어려워. 주어로 만들었잖아요. 주어. 그쵸? 그 주어 자리에 동사가 온 거예요. 사실은 동사는 원래 어떤 역할을 해요,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데, 이 서술어 역할만 하던 동사도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기예요. 이런 기를 뭐라고 해요? 명사형 어미라고 해요. 명사형 어미.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더 쉬워하죠. 사실 문법. 우리가 외국어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ing 같은 거. read 그러면 읽다잖아요. 그것을 reading이라고 하면은 뭐 읽기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끄덕끄덕하고 맞아 ing 기가 ing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를 우리가 가르칠 때는 기는 명사형 어미야. 그럼 명사형 어미는 명사가 아닌 걸 명사로 만드는 거. 그렇죠? 그런데 명사가 아닌 걸 명사로 만들었으니 명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겠구나. 명사가 문장에서 체언으로 쓰이니까, 그쵸? 주어의 역할이나 목적어의 역할이나 뭐 서술격 조사가 붙으면 서술어의 역할도 하겠구나. 이런 것까지도 이 문법 범주를 알고 계시면 이렇게 다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어휘와 표현, 발음인데 오늘은 주로 문법에 대해서만 좀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원의 이러한 진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제 대화문이 이렇게 나와요. 대화문이 나오고 투이 씨와 성준 씨의 대화문이 나오고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어휘와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문법, 아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 하나 나왔네요. 뭐예요? 이가 되다. 여기 설명이 나와요. 이 설명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가르치고자 하시는 분들, 선생님을 위한 것도 되고 학생도 혹시라 참고를 하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가 되다에 대한 설명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가 되다는 명사 뒤에 붙어서 주어가 그 명사로 원만함을 나타낸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짧게 한 문장으로 썼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이가 되다를 가르치셔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가 되다를 외국인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겠죠, 이제. 이 의미를 다 알았어요. 예, 의미도 알았고 문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다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셔야 될 내용이죠.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서 선생님들이 도입, 제시, 연습, 활용, 정리, 아까 이현 선생님 시간에도 보셨죠. 그때 교사가 반드시 그 제시나 설명 단계에서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외국인한테 뭘 설명해야 돼요? 의미를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형태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쵸? 그리고 사용 환경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한 줄에 그게 다 나와 있느냐? 이거죠. 의미는 나와 있죠? 의미는 변화라는 거. 그 형태는 어때요? 이가 되다만 나왔잖아요. 이게 사용될 때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가 A가 B가 되다까지 나올 수 있어야 되죠. 그쵸? 아이가 어른이 되다까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설명만 보고. 그죠? 이가 되다를 가르치고 있지만 이가 되다가 이거잖아요. 이거가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이게 목표 문형이지만 이거는 이걸 전제로 하는 거죠. 아이가 어른이 되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얼음이 되다. 또는 쌀이 밥이 되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형태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형태라는 거는 문장의 형태도 되고 아니면 단어의 형태도 되고 그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이 정문으로 말할 수가 있고 정문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언제 사용하느냐, 언제 사용하느냐와 관련된 정보가 화용 정보라고 해요. 화용 정보. 그 말을 사용하는 거죠. 언제 사용하느냐, 저 표현을과 관련된 정보들. 그런 이가 되다는 보통 언제 사용하느냐, 주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을 하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그 맥락은 보통은 교재에서 많이 알려줘요. 그쵸? 보통 이렇게 진로 같은 거 얘기할 때 지금은 아니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저는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진 모습,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런 설명을 하기에 딱 좋은 텍스트인 거죠, 이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선생님들이 가르치셔야 하는, 문법이라는 것에서 가르치셔야 하는, 제시 단계에서 가르치셔야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화 2, 두 번째가 나와요. 대화 2에서는 우리 뭘 가르쳐야 할까요? 대화 2에서는. 대화 2에서는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좀 나눠보세요. 뭘 가르쳐야 될까?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저 대화에서는 뭘 가르쳐야 될까? 넘어가기가 나오는데. 대화를 안 하시네요. 우리. 넘어가기 이런 거. 맞아요. 아까 앞에서 우리 이가 되다랑 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대화 1은 이가 되다 중심이고, 이제 대화 2에서는 기가 아마 중심으로 이렇게 대화문을 일부러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여기 기가 어디 나오고 있어요? 이야기하기. 그렇죠. 여러분 이야기하기로 안 했나요? 옆 사람이랑? 그럴 때 이야기하기 이런 말로 하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하기가 돼서 뭐가 됐어요? 명사가 됐죠. 명사가 되니까 바로 뭐가 붙어요? 조사가 붙는 거예요. 명사가 되니까 조사가 붙는 거죠. 동사는 원래 뒤에 동사, 여러분 아까 분석 좀 해봤죠? 그 강의한 작성법에서.
아까 내가 보니까 여기 필기가 되어 있던데요. 동사를 좀 분석을 하셨던데? 괜한 걸 봤나요, 제가? 자. 동사는 여러분 보통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간과 어미로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하다 같은 경우는 어간이 뭘까요? 네, 자신 있게 이야기 하까지가 어간이겠죠. 그리고 어미는 다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어미 중에 하나가 이 다는 무슨 어미예요? 그 종결어미. 그쵸? 종결어미고 그 다음에 또 어미 중에 하나 오늘의 목표 기가 이야기 하 뒤에 붙은 거죠. 그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기는 명사를 만들었으니까 얘 뒤에 뭐가 오는 거예요? 조사가 올 수 있는 거죠. 얘는 어미니까 뒤에 조사가 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투리에서 가끔 나오죠. 있습니다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있다요. 막 이렇게 말하는 언어 파괴자들이 있죠. 네, 그래서 네, 비문법적이죠, 그거는. 그래서 조사는 보통 체연 뒤에 붙는 거니까 저거는 이 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그 뭐라 그럴까요? 문법의 어떤 활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하기로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로가 붙은 이유를 아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기로가 있네요. 또 다른 건 없나요? 기 들어간 거? 따기. 응? 자격증 따기. 자격증 따기도 있어요. 자격증 따기나 또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일부러 이렇게 기가 들어간 문장을 많이 넣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중급 정도 되니까 이런 거 뭐뭐 하기 바라다, 기 바라다 이런 경우는 또 연어처럼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연어는 뭐예요? 이어서 연어. 그렇죠. 단어가 짝꿍처럼 쓰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표현과 표현이 짝꿍처럼 쓰이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하나씩 제시하기보다 기 따로 바라다 따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기 바라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 2를 보고 뭘 가르쳐야 되는지 이제 금방 알아채셨어요. 네. 그리고 이 대화문에 대해서 이제 진로 준비와 관련된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기에 대한 문법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는 자기에게 붙어서 그 조사가 전사처럼 쓸 수 있게 한다. 안내문이나 외부에서 자주 사용된다. 그래서 기는 동사 뒤에 붙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동사 뒤에 붙죠. 보통 먹다, 먹기, 뭐 자다, 자기 이렇게 기는 동사 뒤에 붙고 그 동사가 명사처럼 쓰일 수 있게 한다. 그렇죠. 제가 이제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읽고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설명만 보시고도. 그리고 어떨 때 많이 쓰이느냐. 활용 정보인 거죠. 이런 안내문이나 메모 같은데 자주 사용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문법 정보가 이렇게 나갔을 때 이제 우리가 외국인 학생한테 한국어 가르칠 때 이 기를 설명을 해야 해요. 설명을 할 때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 학생한테는. 아까 강의한 작성법 선생님이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 혹시 보여주셨나요? 네. 거기에 혹시 이런 예 안 나왔나요? 나왔어요? 어떤 예가 나왔나요? 안 좋은 예. 안 좋은 예로 그러니까 어떤 예가 나왔나요? 좋은 예로 그러니까 명사, 뭐 동사 이런 말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걸 보시고는 이거대로 그대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학생 지금 한국어 학부 신입생 중에도 명사와 동사를 모르는 한국 사람이 계세요. 그런데 외국인 학생에게 이걸 설명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기보다 더 어려운 동사, 명사 이런 용어를 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교사를 위한 그런 정보다. 내가 이해하기 위한 정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런 용어, 문법 용어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제가 너무 쉬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다들 조금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혹시 신입생 계시면 손 들어볼래요? 신입생? 신입생. 하나, 둘, 세 분? 네 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걸 준비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한국어 교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의 테마예요. 짜잔. 자, 한국어 교사는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한국어를 가르치셔야 되겠죠. 한국어 교사니까 아까 그 교재에서도 한국어를 중심으로 그 문법이나 어휘나 발음, 여기 있죠. 문법이나 어휘나 발음, 그리고 의미, 이런 거를 가르치셔야겠죠.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많은 것. 그런데 기라는 것, 기도 한국어예요. 그죠? 명사형 어미 기가 발음은 어떻게 하고 그 형태 의미는 어떻고 또 문법적으로 통사적으로 통사라는 것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통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문장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사론 그러면 문장 문법이에요. 근데 문법이 크게 보면 단어 문법이 있고 문장 문법이 있어요. 크게 보면은. 그래서 형태론 그러면 대체로 단어와 관련된 문법이에요. 그리고 통사론 그러면 문장과 관련된 문법이에요. 그래서 문법도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고, 의미는 한국어의 의미라고 하면은 여러 의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기본 의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문법 형태에서 이가 또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죠. 이가의 제일 큰 의미는 문법적인 의미로 주격조사라는, 주격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게 이가의 대표적인 의미예요. 그 대표적인 의미가 되는 이유는 그게 빈도수가 제일 많아요. 이가가 사용되는 빈도수 중에 주격으로 사용되는 빈도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게 기본 의미라고 해서 가장 먼저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사용 빈도수가 이제 또 그 가르치는 순서하고도 좀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확장음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가가 주격조사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문장, 아까 문장 구조 A가 B가 되다라는 문장에서는 또 다른 조사로도 사용이 되잖아요. 되다, 아니다 앞에서는 복격조사로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의미, 세 번째 의미, 네 번째 의미로까지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어떤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목표, 뭐 문형이나 어휘나 표현이 있을 때 이게 기본 의미인지 아니면 확장 의미인지 이걸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 의미를 가르쳐야 할 시기가 있고 확장 의미를 가르쳐야 할 시기가 있어요. 순서상으로 뭐가 먼저여야 할 것 같아요? 기본 의미가 먼저여야 할 것 같죠?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확장 의미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특히 어휘의 의미 같은 경우는 먹다 같은 거 기본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가장 기본 의미는 내 입으로 뭔가 들어가면 이게 먹다죠. 내 입으로 들어가면 먹다잖아요. 그런데 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막 이렇게 속된 말로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먹었다. 이런 속된 말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입으로 먹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까지 확대 사용하죠. 그쵸?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를 먹었어. 뭐 이렇게도 말하죠.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합병, 인수합병. 네, 그거를 속된 말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건 먹다의 의미가 그렇게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먹다의 의미를 가르칠 때 뭘 먼저 가르칠 것이냐 이거죠. 다 가르쳐야 하는데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가르칠 타겟이 있으면 그것의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야 할 거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한국어와 관련된 이거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교사는 뭘 알아야 할까요? 이걸 알아야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내용을. 한국어, 그리고 어휘가 가지고 있는 형태나 의미, 또 문법, 형태, 통사적인 측면에서의 문법, 또 의미도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가 뭔지, 그리고 발음,
또 발음하고 문자의 관계. 아까 될 거예요가 될 거예요로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왜 그런지, 어떻게 가르칠 건지, 이런 거. 이게 가장 뭐가 되는 거예요? 한국어 교사라면 이걸 반드시 인지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그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시면 항상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어휘는 뭘 가르치고, 문법은 뭘 가르치고, 의미는 뭘 가르치고, 발음은 뭘 가르쳐야 할지.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그 말 속에 문화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 문화까지도 그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말 속에 문화가 들어간 게 좀 있죠. 한국 문화가 들어간 게.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응? 안녕하세요. 네, 끄덕. 안녕하세요. 그렇죠. 그 한국어 속에 높임 표현이 있잖아요. 높임법이라는 것에 한국 문화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또 어떤 말에 어떤 문화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응? 호칭이 어떤데요? 호칭이 어떤데요? 호칭이 많아요. 호칭이 많다.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이 많다. 특히 가족 관계어가 다른 나라 말에 비해서 많다. 그것도 한국 문화적인 이제 배경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거죠. 옛날에 대가족제도 뭐 이런 거를 이해해야 알 수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 한국 문화가 반영된 한국어의 특징. 조사와 어미가 발달되어 있다. 그거는 이제 어떤 문화와 관련이 있을까요? 조사 중에도 조사 속에도 그런 게 있긴 있죠.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 뭐 이런 게 있고, 어미 중에도 높임을 나타내는 어미들 이런 게 또 따로 있긴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의성어, 의태어 들어보셨죠? 의성어가 뭐예요? 소리를 나타내는 말. 그리고 의태어는 모양 같은 거를 흉내내는 말, 흉내내는 말인가? 나타내는 말. 이런 게 우리 한국어 어휘 속에 많죠. 굉장히 많죠. 그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감정, 그러니까 표현을 굉장히 세밀하게 한다라는 것. 이것도 좀 나타내는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한국어가 뭐냐에 따라서 한국 문화적인 것도 같이 가면 좋은 그런 항목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질문을 해줘. 계속 질문하네요. 시작. 한국어 문법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아까 그 동그라미에 나온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문법에 초점을 두어서 좀 볼게요. 자, 이게 그 5권 세종 한국어 5권의 맨 뒤에 나온 인덱스예요. 그 문법 목록이에요. 문법 목록. 아까 5권 1과를 봤잖아요. 1-1이 2가 되다였고 1-2가 기예요. 기. 그죠? 근데 이제 2과의 첫 번째 게 뭐예요? 여기는 을까요. 5과는 이라서 또 여기는 아어가 들이다. 네, 여기는 A하고 B 중에서 네, 여기는 이라면 자, 그럼 여기 중에서 조사는 어떤 게 있어요? 우리의 목표 문법이 조사인 건 뭘까요? 조사. 응? 이라서 하고 일하면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찍었어요? 찍는 것도 기술이에요. 네. 여기 보니까 명사 뒤에 붙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명사 뒤에 붙었잖아요. 일하서, 일하면, 그래도 명사 뒤에 붙었네요. 그죠? 네. 조사처럼 쓰이고 있는데 이거는 서술격 조사가 변한 거죠. 여러분, 서술격 조사가 뭐예요? 그래요. 이다예요. 근데 여기 이라로 나오네. 왜 그럴까요? 이다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는 학생이에요. 저는 학생이라서 여기저기서 할인을 많이 받아요. 이런 예문이 있겠죠. 학생이라서
학생 할인을 많이 받아요. 학생 2예요. 그래서 할인을 많이 받아요. 이게 한 문장이 되면서 일화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일화서. 그러면 일화서를 보고 여러분이 지금 저처럼 뭘 생각해야 돼요? 이다를 생각해야 돼요. 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와 그래서가 결합해서 일화서가 됐구나. 하나 배웠네요, 오늘. 네. 그쵸? 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명사가 오는 거죠. 이다 앞이니까 명사가 올 수밖에 없죠. 일화서는. 그러면 일화면도 비슷하잖아요. 일화면의 형태 정보도 여러분이 이제 금방 아시겠죠. 그렇죠? 이다 그러면이 합쳐서 일하면 뭐 학생이라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학생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 문형 문법 그러니까 목표 문법이죠. 이걸 보고 어떤 문법 범죄에 속하느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조사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 문법 범주가 내가 가르치는 목표 문형이 문법 범주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 정보는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조사면 앞에 명사가 온다라는 정보는 그냥 따라오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어미다 라고 하면 이 앞에는 당연히 명사가 아니라 어간이 온다 라는 정보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 중에서 또 어미도 있나요? 목표 문형 중에 어미. 기도 있고 또 겟은 무슨 어미죠? 그쵸?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란 용어를 알아요? 선어말 어미란 용어 그죠? 선어말 어미의 뜻은 뭐예요? 선어말 어미의 뜻은? 그렇죠. 그러면 get으로 한번 우리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누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get으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기 지금 의미를 보고 문장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문장이나 말고. 지금 5권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get의 의미를 보시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낸다.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내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응? 응? 그 추측인가요? 그러면 좋겠다. 추측인가요?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해서 좋겠다. 좋겠다. 아니, 지금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러면 좋겠다. 부러워서 하시는 말씀 아닌가 해가지고. 네네. 여러분, 추측이. 좋겠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저 사람은 공부 잘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 봤는데 인상이. 저 사람은 공부 잘하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 좀 하죠. 교수님 좋겠다 그러면 추측 아니에요? 그 사람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 참 좋겠다. 그죠. 그 주어가 있어야 되고 맥락이 있어야 돼요. 이게 추측인지 아니면은 그 연어 표현인지 이 의미를 제대로 명확하게 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그 get의 의미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한 문장으로 뭐 이따가 비가 오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을 좀 보고 이렇게 말하면 지금 비는 안 오고 확실한 건 아닌데 추측하면서 비가 좀 오겠네요. 이따가 밥 먹으러 갈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안 오겠네요. 뭐 이런 거는 앞날은 예측 불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추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추측 표현으로 오겠네요. 뭐 이렇게 썼어요. 오겠다. 많이 오겠다. 뭐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오는 뭐예요? 이 오는 일단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 오겠다를 오와 get과 다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그랬을 때 오는 뭐예요? 오가 바로 그렇죠. 어간이 되는 거죠. 어간. 어간은 형태가 잘 안 변해요. 불규칙 형태만 변하고 가능하면 안 변하고 이 get은 바로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쵸. 종결어미라고 하죠. 왜 종결어미라고 해요?
그쵸. 문장을 종결 짓는 데 쓰이는 어미이기 때문에 이 종결 어미가 왔는데 계속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종결 어미가 오면 종결해야 돼요. 그 문장은 끝나야 되는 게 종결 어미. 영어로는 엔딩. 엔딩이 되는 거죠, 엔딩. 그 다음에, 근데 종결 어미 앞에 또 뭐가 와요? 이렇게 또 어미가 와요. 그래서 앞에 온다라고 해서 선, 어말, 어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의 종류가 이렇게 어간 뒤에 오는 건 다 어미죠? 어간 뒤에 오는 건 다 어미인데 뭐 종결 어미도 있고 선어말 어미도 있고 기와 같이 뭐 어떤 전성 어미 이런 것도 있고 전성 어미는 그 단어의 성격을 전성이 뭐예요? 바꿔주는 그렇죠. 동사를 명사처럼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전성 어미라고 하고 또 어떤 어미도 있죠? 그렇죠. 어미 중에는 종결이 아니라 이 앞에 어간과 뒤에 말을 또 연결해주는 연결 어미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사와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나오는 문법 용어가 어간, 또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 전성 어미, 연결 어미, 어미의 종류 이렇게 항상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단어, 그러니까 용어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et은 이제 선어말 어미 중에 하나예요. 선어말 어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는 한국어에서 종결 어미나 연결 어미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선어말 어미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중세 국어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라서나 이라면이 원래 이다 플러스 그래서와 이다 플러스 그러면인데 왜 이라서가 되었는가? 이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이럴까? 이다가 왜 이라가 됐을까? 그리고 또 다른 데도 이라가 쓰여요. 응? 어디에 쓰이지 주로? 인용문에 쓰여요. 인용문. 일하고 했어요. 일하고. 그쵸? 나는 학생이에요. 학생이다. 하고 말했어요잖아요. 그러면 일하고 말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다가 다 똑같이 일하로 바뀌어요. 그쵸?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궁금하죠? 네? 똑같이 바뀌어줘서 고맙죠. 네,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해서 답을 찾고 싶어요. 답이 있어요. 이규호 교수님 아시죠, 여러분? 이규호 교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라는 중세국어에서는 이 다가 없었어요. 다 이라였어요, 이라. 중세국어에는 너는 학생이라. 너는 학생이다가 아니에요. 너는 학생이라. 이런 식이었죠. 중세국어도 국어예요. 그죠? 한국어. 좀 알면 사적으로 현대국어랑 그 중세국어랑 어떻게 이게 변화해 왔는가. 이것도 알면 재밌겠죠? 근데 이제 현대국어도 좀 알기 벅차기 때문에 일단 현대국어 먼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 일단 현대국어인데 하여간 그 왜 저럴까 이런 의문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 의문은 과거로부터 이렇게 변화로부터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 있고, 종결 어미는 어디 있어요? 종결 어미? 종결 어미. 여기 목표 문형 중에 종결 어미 어느 게 있어요? 아어 주다 들이다? 그쵸? 아어 주다 들이다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본영어인가 보조용언 구성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여기 앞에가 뭐예요? 본용언. 그리고 여기가 보조용언. 그러면 왜 본용언, 왜 보조용언이라고 했을까요? 보조는 아무래도 보조하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보조용어는 없어도 의미상으로는 통해요. 근데 저게 있음으로 해서 또 다른 의미가 좀 더해지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휴지가 떨어졌을 때 그 휴지를 좀 주워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휴지를 좀 주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기본적인 의미는 똑같죠.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거잖아요. 좀 주워라. 이런 명령인데 그거를 좀 주워요 라고도 말할 수 있고, 주워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좀 주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주워주세요 라고 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아어여 주세요 때문에. 그런 또 공손한 의미, 부탁의 의미, 요청의 의미,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하기 위해서 보조 용언이 이렇게 뒤에 붙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여기 결합 형태인 거죠. 본영언과 보조 형태가 결합해서 하나의 문형을 이룬 거죠. 그렇죠? 이런 게 그 목표 문형으로 많이 나와요. 이런 거를 뭐 통사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해요. 단어가 여러 개가 만나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목표 문법 형태를 이룰 때 우리가 덩어리 표현 뭐 이런 말들 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어여 주다 드리다 같은 본용언, 보조용언 구성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도 덩어리 표현이죠. 뭐하고 뭐 중에서 이것도 결국은 하나 하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A하고 B 중에서가 이제 하나의 목표가 됐으니까 이것도 덩어리 표현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해요. 또는 구구성, 뭐 통사적 구성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문법 범주가 어디에 속해요? 이거는 네, 크게 말해보세요. 그렇죠. 종결 어미인 거죠. 종결 어미. 을까요? 종결 어미니까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어간이 와야 되죠. 이제 막 다 알겠죠, 여러분? 어미 앞에는 어간이 와야 된다라는 거. 어간이 와야겠죠. 그래서 을까요에는 동사나 형용사, 이게 어간 형태인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말하는 사람의 의문이나 의심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을까요로 질문했을 때, 저도 계속 을까요로 오늘 질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제가 의문이나 의심을 나타내려고 저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네.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로, 그 의심을 나타내는 상황에서도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용 정보를 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화용 정보라는 거는 조금 이렇게 확대 의미로, 확장 의미로 갈 때, 여기가 중급이기 때문에 기본 의미보다는 확장 의미가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의문이나 의심 말고 을까요의 초급에서 나오는 기본 의미는 뭘까요? 응? 제한, 청유, 그 기준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환경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을까요를 많이 사용하시는 편인가요? 아, 그래요? 언제 많이 사용하세요? 갈까요? 먹을까요? 아, 우리 같이 갈까요? 이럴 때. 그렇다면 그게 이제 기본 의미에 이제 가장 가깝겠죠.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봐도 그게 나타나는 거죠. 기본 의미가. 그래서 을까요는 의문이나 의심을 나타낸다. 네. 자,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여기 목록을 이렇게 줍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목록. 그것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도 또 있어요.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이건 뭘까요? 이제 문법 범주로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죠? 조사? 자,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네. 관형격 조사? 자, 일단 여러분이 이제 이름을 안다라는 거는 문법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문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는 건데, 이게 조사냐 어미냐 알려면 여기 설명을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 뭐랑 붙는다고 되어 있어요? 동사나 형용사. 그렇죠. 야, 여기 앞에 그러니까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동사나 형용사가 온다라는 거야. 그럼 동사나 형용사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간이 와야겠죠? 여기에 동사 어간이 와야겠죠? 그러면은 어간 뒤에 오는 거라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얘가. 어간 뒤에 오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어미인 거죠. 조사는 아닌 거죠. 조사는 앞에 뭐가 와야 돼?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체언이 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미예요. 근데 어미인데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어미가 아니네요. 그쵸? 이거는 근데 어떤 역할을 한대요? 명사를 수식하는데 앞말의 품사나 시제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 형태가 이렇게 많아요. 그죠? 이 형태. 이 형태를 다 가르쳐야 돼요. 이 형태라는 거는 다른 형태. 그러니까 수식하는 기능은 똑같아요. 그리고 어미인 것도 똑같은데 이 형태는 앞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는은 앞에 뭐가 올까요? 는은 앞에 뭐가 올까요? 가는 사람? 받침 없는 어간. 받침 없는 어간? 받침 있는 어간? 자, 잠깐 30초 동안만 옆에 사람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는은 뭐하고 결합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 우리 신입생 혼자 앉아 계셔가지고 옆에 분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한번 상의해보세요. 모자 쓰신 분하고. 모자 쓰신 분 우리 신입생 맞아요? 신입생이세요? 아, 같이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자 쓰신 분 같이 앉아서 저분하고 같이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몰라요? 뭘 몰라요? 아, 짝꿍 없으신 분들 외롭지 않아요? 자, 상의해 보시고. 자, 자, 는 앞에는 뭐가 와야 되죠? AV. 아, 상의를 하니까 조금 가닥이 잡혔어요? 는 앞에는 뭐가 온다고요? 그거 알면 오늘 여러분 많은 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진짜 정말 중요한 정보거든요. 지금 저기에 받침을 언급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 이 형태가 받침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모음 자음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형태를 보시고는 뭘 생각했어요? 저걸 보고? 일단 여러분이 동작 동사라는 걸 생각하셨다는 건 참 가르친 보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는이 어미잖아요. 그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어에 이 느라는 이 어미, 느라는 형태가 들어간 어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가 들어간 어미 또 뭐 있어요? 느라고 있죠. 그렇죠. 느라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결국은 느 플러스 은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형태가 된 거거든요. 느. 이거는 뭐냐면 앞에 오는 게 똑같아요. 느는 앞에 오는 게 똑같아요. 뭐예요? 동작 동사가 와요. 동작 동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느는 옛날에 그 15세기 국어에 나라는 형태가 있었어요. 나라는 형태가 있었거든요. 이 선어말 어미나, 이 선어말 어미나 앞에 항상 동작 동사가 왔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오는 거는 아직까지 형용사한테는 열어주지 않았어요. 예쁘는 안 되죠. 예쁘느라고 이상하죠. 언어 파괴죠. 그쵸? 그래서 느가 들어간 거에는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요. 앞에 뭐가 온다? 동작 동사가 와요. 그러면 오다로 계속하면 오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는 오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형태는 뭐예요? 그 다음 형태는 이게 있네요. 이거는 앞에 뭐가 올까요? 예쁜 상태 동사가 올 것 같아요? 상태 동사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AV가 왔고
이거는 DV가 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쁜, 좋은, 예쁘다. 여기서 드디어 뭐가 나와요? 받침이 있고 없고가 나오는 거죠. 으라는 건 매개 모음이라고 해요. 매개 모음은 바로 그 앞에 오는 마지막 그 발음이 뭐냐에 따라서,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그런 모음이 매개 모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받침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니은만 들어가도 관형형 어미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뭐 작다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작다. 그쵸? 작다 같은 경우는 받침이 있으니까 같은 역할을 하지만 얘가 이제 수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선택적으로. 그래서 으가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DV만 될까요? 은이 DV만 될까요? 간 사람. 저기 다, 그렇죠. 시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이라는 하나의 형태는 관형형 어미로 기능은 똑같지만 앞에 오는 게 DV일 때는 이렇게 현재형을 주로 나타내는 거죠. 현재형. DV일 때는. 그런데 AV가 오면 어떻게 돼요? 오다에 뭐가 붙을까요? 그렇죠. 받침이 없으니까 그냥 니은만 붙겠죠. 이거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온이 되잖아요. 그러면 온 사람으로 쓰여도 되죠. 이렇게도 쓰여요. 그러니까 같은 형태이지만 DV만 쓰이는 게 아니라 AV에도 쓰여요. 그렇죠? 그럴 때 뭐가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형용사에 쓰일 때의 의미와 동사에 쓰였을 때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관형형 어미는 저기 설명도 되어 있잖아. 품사나 시제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진다. 품사는 뭐예요? 동사, 형용사가 품사죠. 그리고 시제는 현재, 과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난해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이거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뭐 동작 동사일 경우에 정리를 하고 형용사일 경우에 정리를 하고 현재, 과거, 미래 이 형태를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형용사일 경우에 과거를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형용사의 관형형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그것도 하나의 연구 과제예요.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옛날에 참 예뻤어요. 내 친구가 참 예뻤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안 예뻐요. 변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처럼 변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결혼하고 아들만 셋 키우더니. 그랬을 때 옛날에 예쁜 내 친구가 지금은 장군이 되었어.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옛날에 과거, 그렇죠. 과거인데 과거의 상황에서도 옛날에 그 예뻤던 얼굴이 이런 것을 대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제라는 것이 품사가 뭐냐에 따라서 딱딱딱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 형태가. 그렇죠? 품사에 따라서. 얘는 형용사일 땐 현재지만 동사일 때는 과거.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엄은 문법 범주가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 알 수 있죠? 조사네요. 그죠? 철엄은 조사예요. 다가는 뭘까? 다가는 어미죠. 어미. 다가. 거든요는? 네? 어미. 자, 이것도 어미, 이것도 어미인데 이건 무슨 어미? 연결 어미. 이거는 종결 어미. 그렇죠? 자, 그때 여러분 거든도 잘 생각해 보세요. 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결 어미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거든은 원래 뭐였을까? 원래 나 죽거든 저 앞산에 묻어줘 이런 말 있잖아요. 죽거든 앞산에 묻어줘 할 때 그 거든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거든은 뭐예요 그러면? 연결어미잖아요. 그쵸? 얘는 근데 지금 뭐예요?
종결어미로 쓰이고 있죠. 종결어미로. 우리 한국말은 계속 변하는데, 좀 흐리게 보이네. 한국말은 계속 변하는데, 많은 연결어미들이 종결어미로 바뀌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도 눈치채셨나 모르겠어요. 눈치채셨나요? 눈치 못 채고 계세요? 이 거든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로 쓴 거예요? 종결어미를 더 많이 쓰고 있죠, 지금은? 애들, 우리도 그렇게 쓰면서 뭐. 근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결어미였던 것이 현대국어로 오면서 종결어미화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 연결어미를 종결어미로 만들 때, 가장 많이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요예요, 요. 거든 요 할 때 요. 이 요는 뭐예요? 거든 요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든 요가 하나의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거든 떼어질 수 있죠? 거든 플러스 요잖아요. 그럼 요는 뭘까요? 높임 표현? 높임을 나타내는 자, 종결어미? 얘는 뭐, 거든은? 연결어미? 연결어미 뒤에 종결어미 붙을 수 있을까요? 이상한 구조 아니에요? 그쵸? 이것도 연구과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어요? 안 이상해요? 맨날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이 요는 아직도 이 정체를 좀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 요를 여기저기에 엄청 많이 붙여요. 응? 이 주시경 선생님의 문법 책에는 이 요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저것은 책상 이요, 이것은 의자요, 뭐 이럴 때 사용된다라는 요가 있어요. 이 요는 뭘까? 이요나 요로 쓰는 연결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근대국어에 어떤 또 예가 있냐면, 어찌하리요 할 때, 요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리 뒤에 요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맨 끝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찌하리, 반말 뒤에 요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거든으로도 쓰잖아요. 반말처럼. 종결어미 거든으로도 쓰는데 그 뒤에 요를 붙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어미라고 하면 아요, 어여, 여요가 돼야 돼요. 맞죠? 어미라고 하면 어간 뒤에 오기 때문에 아요, 어여, 여요가 돼요. 머리 아프죠? 미안해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요만 써요. 뒤에. 짜장요, 뭐 이렇게 주문할 때 우리가. 짬뽕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요가 뭐냐는 거죠. 준말? 그 요의 정체.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첨사라는 말을 해요. 첨사라는 말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접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요도 있다. 그래서 반말이 아닌 걸 나타내기 위한 그런 형태로 쓰기도 한다. 하여간 이 형태 때문에 많은 연결어미들 뒤에 요만 붙이면 종결어미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든요는 이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실을 설명하듯 말하면서 뒤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짐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거든요는 이건 뭐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자, 마치 뒤에 어떤 이야기가 또 이어져야 되니까 뭐 어떤 전제로서 지금 사용하는 거지 완전한 종결을 나타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됐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요즘은 이게 담화 표지처럼 쓰여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됐거든. 그만해.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든도 지금 굉장히 여러 장면에서 여러 의미를 가지고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반말 1, 2, 3, 4. 그러니까 반말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나오네요. 이제 중국에서. 그래서 여기는 반말의 첫 번째로 뭐가 나왔어요? 아야. 아야는 그러면 그 문법 범주가 뭘까요? 네. 아야는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여러분 딱 보면 아시죠? 명사 뒤에 붙으니까 뭐예요? 조사. 조사인데 혹격조사라고 하죠. 부르는 기능을 하는 격조사. 그래서 혹격조사라고 해요. 혹격조사.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반말은 뭐예요? 아어는 아요, 어요의 반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사용된다고 활용 정보를 쓰고 있죠. 가족과 같이 매우 친한 윗사람에게도 비격식적 상황에서는 사용될 수 있다.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로마 한글학교 교원 연수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반말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 교원께서. 그러니까 반말하고 예산말은 같아요, 달라요? 이걸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반말과 예산말.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반말과 예산말. 하우체도 포함하나? 자, 이것도 상의를 좀 해보셔야겠죠. 반말과 예산말은 같아요, 달라요? 어디 예산말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반말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자,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르다면 뭐가 달라요? 같다면 왜 같아요? 반말은 아랫사람에게만 써요. 그런데 예산말은 동급. 자, 상의해보세요. 30초만 상의해보세요. 네. 저기 모자 쓰신 분 옆에 분하고 상의하지. 저 어떤 분하고 상의하세요? 교수님 하나 질문 드려도 네네네. 항상 이렇게 보면 격식적, 비격식적 상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높임말을 설명을 할 때. 근데 그 격식과 그 비격식이라는 말을 외국인한테 설명을 해줄 때 어떻게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끝나고 그거 네. 꼭 얘기할게요, 제가. 네.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설명하기 어렵죠. 그래서 항의는 다 끝나셨나요? 자, 반말과 예산말은 같다. 손 들어볼까요? 같다? 같다. 대학원생 모셨는데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말, 예산말.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응. 반말이 낮춤의 정도가 더 강하면 반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용어는 범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산말이 쓰이는 범주와 그리고 반말이 쓰이는 범주가 같은 듯 달라요. 이거는 다른 범주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상대 높임 있죠. 지금 상대 높임 체계가 몇 등급으로 되어 있죠? 상대 높임 체계가? 상대 높임 몇 등급으로 되어 있죠? 내가 상대를 딱 보고 몇 등급으로 이렇게 지금 말을 조절할 수가 있을까요? 네? 상대를 한국어, 언어로서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진짜? 아직 높임법을 안 배우셨구나. 까먹었어요? 아유, 그랬군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몇 개냐고요? 6개. 그렇죠, 그렇죠. 역시 시나브로야. 네. 그래서 자, 상대 높임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사람은 상대와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쉽게 말하면 이분법이죠. 높이느냐 낮추느냐 이거죠. 이분법인데 한국어의 언어로는 문법 체계에서는 상대 높임이 6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건 학교 문법 기준이에요. 내 문법 기준이 아니에요. 내 문법은 2개인데 높이느냐 낮추느냐 이건데 학교 문법 기준은 이제 6개. 상대 높임의 기준이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높임이 있고 그 최상급이죠. 최상급 아주 높임. 그 다음
뭐 그 보통 두루높임 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하다에 뭘 붙였어요? 그걸 실현하는 어미를 붙여서 그 문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문체를. 그래서 하다가 가장 상대방을 높여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명령형이나 질문, 의문형 그 종결어미를 한번 붙여서 우리가 제일 높여봅시다. 하십시오체가 되는 거죠. 하다에 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십시오, 가십시오,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 고객을 가장 높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최상급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 네.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시나브로의 한계인가요? 네, 여기까지 6개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데요. 하하하. 네, 일단 하하하를 쓰겠어요. 하하하. 네, 하하하 있는데요. 이 어미가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3을 못하는 이유는 거의 쓰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오체고 여기는 그렇죠. 하게. 명령할 때.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라. 여기는 헤라가 아니에요. 하라예요. 하라.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우리가 명령형이라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뉘어지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주로 회화에서 구어에서 많이 쓰는 그런 문체예요. 그죠? 이게 뭐 그렇죠. 해요.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보통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예사롭게 쓰는 말에서 예산말이라고 해요. 이 부분이 예산말이에요. 여기 이 부분은 다 격식체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격식체. 이건 비격식체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격식체, 비격식체. 그런데 이 비격식체를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예사롭게 쓰는 말, 그러니까 캐주얼하게 사용하는 말, 그래서 뭐 예산말이라고도 하는 거고, 예산말 안에도 높임의 표현 아요, 어요, 여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요를 뺀 말로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격식체에도 격식 있게 하게,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반말이죠. 상대를 낮추는 건데 이건 격식적인 상황에서, 이거는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구어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사실 헷갈려요. 우리가 귀에 익숙한 거는 헤라거든요. 헤라. 그쵸? 하라가 아니라 헤라인데 먹다 같은 경우 여러분, 먹다 같은 경우에 여러분 먹다로 여러분 이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먹다로 먹으십시오. 뭐라고? 네. 그리고 먹게. 이거는 먹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의가 들어가요. 의가. 매개모음 의가. 이거는 여러분 어디에서 그 고형을 찾을 수 있냐면 간접화법 있죠. 너 빨리 밥 먹어? 엄마가 말했어요. 그거를 간접화법을 바꾸면 밥을 먹으라고 했어라고 하지 먹어라고 했어라고 하면 이거는 사투리 같죠. 엄마가 밥 먹어라고 했어. 이러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사투리 같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먹어요. 여기는 먹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잊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격식체 표현은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그쵸? 우리가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격식적인 상황이라고 하죠. 격식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격식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공식적이죠. 격식적인, 공식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예의를 좀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뭐 그 연설을 하거나, 그쵸? 아니면은 발표를 하거나 어떤 자리에서 또는 뭐 방송을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의 구어인데 굉장히 격을 갖추어서 말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걸 격식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자주 들어가나요? 살면서? 거의 들어가지 않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가끔 들어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이 해요와 해체로 높이거나 낮추거나 아니면 그냥 평등하게 이렇게 이런 언어 생활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지금 문법 체계에서는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특별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문법 체계 보면 언제 사용한다고 나와요? 하계체. 장인 장모가 사회할 때. 장인 장모가 사회할 때 진짜 이렇게 사용하세요? 먹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 좀 드시게. 드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위님한테? 진짜 격식적이네요. 격을 너무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드시게. 동료인데도 좀 높이고 싶을 때. 아, 동료인데도 좀 높이고 싶을 때 친구나 뭐. 친구한테도?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는 연세가 있으신 그렇죠. 연령대가 드러난다니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고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고어 표현이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은 표현. 뭐하게 이거는 정말 문체적인 어떤 표현 효과를 생각해서 쓰지 않으면 굳이 우리가 이런 말은 주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예산말을 주로 사용을 하죠. 주로 우리.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 회화 책들은 대부분 이거 중심으로 가요. 반말체도 이것도 사실은 약간 반말이잖아요. 이거는 안 나와요. 반말이라고 하면 이것만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신문체. 신문은 약간 공식적인 그런 글이잖아요. 거기도 반말체가 나오는데 거기 여러분 신문 보시면 이런 문체는 아니에요. 이런 문체는 아니에요. 신문의 문체는 이쪽에 가까워요. 격식적인 반말체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또 이 3급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중급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제 문체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반말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스타일에 대해서. 그래서 격식체, 비격식체는 뭐 그 상대를 높일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면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서 이럴 때는 우리가 그나마 사용하는 게 하십시오체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이거를 유치원 아이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발표문을. 그래서 굉장히 높이 극존칭으로 지금 하는데 그건 이제 발표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친구하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뭘 가르쳐야 될까를 봤고요. 여기 한번 우리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뭘 가르쳐야 되는지 조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확인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뭘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뭘 확인해야 돼요? 앞에서 나온 이런 문형,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이거잖아요. 여기 이 설명어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다 이해를 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학습자 수준에 맞는 말로 설명을 하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설명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내가 완전하게 내면화를 해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다 개별 형태로 보이지만 범주를 물어보면 커다란 조사, 큰 범주가 하나 나오고 어미 그러면 어미라는 범주가 하나 나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범주를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범주는 공통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조사는 앞에 명사가 온다라는 공통 의미 이런 게 있잖아요. 어미는 앞에 동사나 형용사가 온다라는 공통 의미. 그래서 이런 개별 형태를 보았을 때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만 알아내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 의미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형태나 또는 뭐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참고할 만한 그런 사이트가 세종학당재단에 있는
여기 한국어 학습교재 이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학습교재가 지금 보니까 작년만 해도 세종 한국어 교재가 4권까지 나왔는데 지금 8권까지 다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권을 오늘 샘플로 쓴 거예요. 여기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회원 가입을 하시고 들어가면 이걸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어 강의라고 해서 외국 사람이 이 세종 한국어 교재로 한국어를 배울 때 그 텍스트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의를 해요. 누가 강의를 하냐면 캐릭터가 강의를 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도 듣고 많이 공부가 돼요. 문법 설명도 쉽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목표 문형에 대한 내용을 한국어 강의나 한국어 학습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최기화 선생님이 이 루트를 다 올려놨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습 교재 중에 이 책을 올려놓으셨죠? 이 책 이름을 좀 읽어볼까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이거. 책의 편. 네. 1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2가 있는데, 이 1을 저는 좀, 이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 네, 주 교재이기도 해요. 주 교재이기도 한데, 사실은, 지금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을 정리한 이게 마지막 버전이거든요. 2005년 마지막 버전이에요. 계속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계속 이런 책이 나왔었는데, 이게 그나마 잘 정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를 설정해 놓고 그 문법을 좀 정리하려고 노력한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스터디 많이 하시는데 그 스터디 할 때 이제 하는 거 끝나시면 이 책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정도는 하시는 게 어떨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뭔가 범주가 나오면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이 응용이 가능해요.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칠지, 그리고 예문이 바로바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어문 교정도 결국은 여기랑 멀지 않아요. 기초 문법도 여기랑 멀지 않고,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론도 여기랑 멀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좀 정말 정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문법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5번을 읽으면 이게 이거구나. 어간이 예쁘다에 예쁘구나. 가다에 가구나. 간 사람은 누구냐 할 때 간에 가구나. 이거가 어간이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귀납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복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한국어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가장 그 중심이 문법이거든요. 그 원리가 되는 것이. 그거 말고도 가르칠 게 엄청 많지만 그래도 문법은 가장 그 핵심이에요. 거기에 어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휘는 막 선택적으로 내가 무엇을 좋아해요, 을 좋아하다면 무엇에 해당하는 거는 그 수준에 따라서 초급 어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중급 어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고급 어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법의 이 체계편을 여러분들이 좀 탐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과목이 잘 여기에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좀 이렇게 좀 눈높이를 좀 조정해서 개발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이 이 책을 다 담으려고 하다가 양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과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국어 문법 체계는 거의 다 보셨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한국어를 가르치실 때 이걸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전체를 다 아신다면, 이 중에서 100을 안다고 하면 내가 필요한 부분에 20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를 다 알면. 그런데 전체를 모르면 그거를 내가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 건지 50만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내가 선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사는 그걸 해야 하거든요. 내가 가르칠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거를 선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전체를 한 번쯤은 이렇게 훑어보시고 반복하시고,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옆에 끼고 다녀요. 지금도 2005년에 샀거든요. 10년 됐잖아요. 네. 이거 아직도 끼고 다녀요. 이렇게. 보면은 메모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변하니까. 그리고 이 책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고쳐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발견하는 기쁨 있죠, 여러분. 강의록 보면서 막 발견하는 기쁨이 있죠.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그 차곡차곡에서 몇 가지가 발견이 됐어요. 어문규정 5강에서. 아닌 게. 여하튼 그런 기쁨이 있는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근데 사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이북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여기 정리한 것 중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책의 차례 부분이에요. 이 차례가 바로 뭐냐면 이 문법을 범주화해 놓은 거예요. 문법을 범주화해 놓은 거. 그래서 제1부가 한국어 문법 교육과 한국어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부가 문장과 관련된 거예요. 문장. 그래서 문장 구조에 어순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어순은 뭐예요, 여러분? 어순은 제가 여기다 썼죠.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 1 차례의 문법 용어를 설명해봤어요. 이게 다 문법 용어거든요. 그러면 어순이 뭐예요? 문장 성분의 순서. 그렇죠. 문장을 이루고 있는 그 구성 성분들의 순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뭐죠? 문장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는 문장이죠. 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건 문장이죠. 네, 이 문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어와 서술어를 이루고 있는 건 또 뭐예요? 주어를 이루고 있는 거는 명사와 조사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어디입니까는 말려드셨어요. 지금 어간어미로 말려드셨어. 어디? 이다? 비읍니까?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디는 뭐예요? 어디? 명사죠? 명사 안 같아요? 네. 의문대명사. 명사. 그렇죠? 명사니까 뒤에 뭐가 왔어요? 명사니까 뒤에 뭐가 왔죠? 서술격 조사 뭐가 왔어요? 이다가 왔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어간. 그쵸? 서술격 조사. 이까지가 어간. 그 다음에 종결어미 비읍니까가 왔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어와 서술어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어절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어절이 뭐예요?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어라고 대답을 하면 조사가 단어. 그렇죠. 조사가 단어이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순은 그 어절들의 순서 또는 문장 성분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문장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의 순서를 어순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본 문형은 뭘까요? 제가 여러분 그 오늘 드린 자료집에 조금 스페이스를 좀 두었죠. 공간을 좀 드렸죠. 여기에 기본 문형의 예를 한번 써볼까요? 기본 문형의 예. 여기 아래다가 한번 써보세요. 옆에 친구랑 상의해보면서 기본 문형이 뭐야? 기본 문형의 예를 한번 써보세요. 기본 문형이 뭐야? 못 쓰신 분 계속 상의하고 있는 거 맞죠? 기본 문형은 이제 쓰신 걸 바탕으로 이제 말씀해 볼까요? 기본 문형 뭐 있어요? 나는 학생이다.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1번
기본 문형의 1번이죠. 주어 플러스 서술어. 그렇죠. 그 다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얘는 나는 공부를 한다.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게 그렇죠. 기본 문형이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죠. 드디어 선생님이 되었다. 나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이런 거죠. 그쵸? 이게 기본 문형이죠. 한국어의 기본 문형. 그래서 이 기본 문형은 바로 어순을 포함하고 있죠. 기본 문형은 어순을 포함하고 있고, 이 기본 문형이 조금 더 확대가 되기도 하죠. 기본 문형에 살이 붙으면 그게 이제 수식하는 말들이 붙으면서 이제 확대가 되죠. 문장이.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기본 문형의 특징은 뭐예요? 공통점.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와요. 그쵸?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오는 그 문형이 기본 문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언어 생활을 이제 녹음을 하고 다시 들어보면 우리 언어 생활은 기본 문형으로만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그 문형으로 우리가 보통 언어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 문장 성분과 문장의 종류 있지만 이 문장의 확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는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 이제 연결 어미를 쓰거나 아니면 수식어를 많이 쓰거나 해서 굉장히 주어와 서술어가 많이 들어간 문장을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문장 문법과 관련된 용어들인데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데 문장의 기본 문형 그리고 문장 성분에 나온 거 저 용어는 다 아시겠죠? 여러분 계속 반복하였으니까. 네. 그리고 문장의 종류, 문장의 확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좀 같이 보면 좋겠고, 그리고 이 책의 이 차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례를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나한테 누가 이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이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용어를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를 쉽게 설명하실 수가 있으면 문법의 개념은 여러분이 다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를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시간이 되시면 함께 이 책도 스터디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